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직영건축 세미나 4강 창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집 3년 반 동안 집을 지을 때 경량철골 건축일기 1탄에서 279탄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건축 과정을 쭉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창문을 내고 또 그다음에 집 외벽 이런 걸 구성을 하면서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창문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서 했던 1, 2, 3강 단열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했던 건데 온라인 직영건축 세미나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영상 제가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현장 컨설팅 다니면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창문 주제는 이제 전원주택 창문은 아파트와 달라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지었던 그런 집들도 창문 시공하면서 느꼈던 게 천편일률적이에요. 전원주택 집 짓는데 꼭 아파트 같이 짓거든요. 그것이 왜 좀 문제가 있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집이 두 채가 있죠.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지붕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이 집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내가 앞으로 이제 지을 집들 구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문을 어떻게 낼 것이고 유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건데 여기는 이제 2층 집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큰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통창이죠. 여기는 나눠져 있죠.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전원주택에 사는 삶의 편의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런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창문을 대개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내요. 전원주택 클수록 좋다. 정말 좋을까. 근데 의외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짓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열이라든가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영건축 온라인 건축 세미나는 붕어반장 경량철골 43평 건축일비 279탄 총 정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1, 2, 3강을 포함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영건축 플랫폼 네이버 카페에다 파일 형태로 이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건축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오면은, 사무실에 오면은 창은 무조건 크게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집이 뭐냐면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파트는 일단 구조적으로 사면이 아니라 단면의 집입니다. 단면. 앞뒤만 뚫린 그런 터널식 구조예요. 이렇게 터널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빛과 바람의 통로도 거실 뿐이에요. 왜 그런 거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닭장식이잖아요. 이게 조망이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전망을 볼 수 있는 게 다 이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집 뒤, 아파트 뒤쪽에 가가지고 막, 뒷동을 바라본다든가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개구부가 자연스럽게 거실 큰 창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아파트 설계의 숙명이자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원주택은 입체적인 집이에요. 큐브라고 했는데 사면이 열린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나 뚫을 수 있습니다. 각 방향마다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방향마다 빛의 성질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또 계절별로 이 시간에 따라서나 이제 풍경을 다르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채광도 다 다릅니다. 집의 밝기 그런 것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근데 아파트처럼 딱 앞에만 큰 창을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딱 막혀 있거나 작은 창을 뚫어놓고 물론 이제 전원주택도 입지 주권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옆집이라든가 아니면 큰 빌딩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언덕이라든가 산 이런 것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니라 좀 비호감적인 그런 환경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전원주택은 사방이 뚫려 있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보면은 동물원 원숭이 같은 느낌, 표현이 좀 심하기는 한데, 현실은 브라인드 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은, 이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오고, 직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24시간 브라인드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건축주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만장님, 창을 크게 냈더니 오고 가는 사람들, 길가에 있는 집들도 많잖아요. 다 쳐다봐서 옷을 마음대로 편하게 못 입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통창을 하루 종일 커튼으로 가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방감을 위해서 투자한 돈 오히려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먹는 하마입니다.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은 냉동고예요. 이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1강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집보다 더 단열을 잘하고 또 2강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3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일백의 두께라든가 이런 단열을 아무리 잘해도 이 큰 창문은 아름답지만 에너지 효율의 최대 적입니다. 이제 폭염과 찜통과 한냉, 냉동. 이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이 실내를 가열하고 겨울에는 난방열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지으면 전원주택은 후회한다. 이 과학적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도 있는데 집에 구멍이에요. 이게 창문은 벽이 아니라 홀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목주주택 이미지로 있는데 경량철골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저는 일벽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내벽 판넬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벽은 집을 보호하는 갑옷. 하지만 창문은 그 갑옷에 뚫린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을수록 약점이 많습니다. 자, 요거 도구의 열 관리율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에 따른 열 관리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관상 보기에도 여기는 단열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딱 창문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냉난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창문 그 자체로. 열 관리율을 비교를 해보면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 기준에서 보면은 중부 일지역 기준을 봤을 때 벽체하고 창호하고 단열 성능이 7배 차이가 납니다. 6, 7배 차이가 나요. 벽체는 법적인 단열 기준의 벽체는 0.17인데 1등급 창호 1.3이에요. 이해하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일병만큼 창문은 단열 성능이 뛰어나지 못하다. 단열은 두 가지라 있잖아요. 하나는 콜드 브릿지, 하나는 서멀 브릿지. 뭐라고 했어요? 열교와 냉교.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단열, 열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하면은 여름에는 바깥에 따뜻한 공기가 열기가 그대로 집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벽보다는 창문이 크고 반대로 냉기도 마찬가지죠. 냉기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냉기가 훨씬 벽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최고급 패딩 점퍼를 입었는데 가슴팍에 얇은 비닐 하나를 붙이고 겨울에 산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해요. 춥죠? 제가 이제 컨설팅 현장에 가면은 항상 이 넥을 두르거든요. 넥을 두르는데 이걸 하냐 많으냐에 따라서 그 추위, 체감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목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고요. 제가 감기를 거의 안 걸려요. 감기에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지만 잠깐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피로도라든가 추위라든가 또 더위라든가 이런 게 힘들거든요.
더위는 말할 거 없지만은 추위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디는 데는 이 작은 틈 이런 거 하나라도 막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딩 점퍼, 우리가 이제 패딩 잠바를 많이 입잖아요. 패딩 점퍼를 많이 입는데 그것을 앞에 단추를 다 잠그는 거다고, 그 다음에 열어놓고 입는 거다고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이 커질수록 에너지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창문 면적이 증가할수록 냉난방 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감성이 아니라 리핏이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콜드 드래프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가에 겨울에 있으면은 발목이 이제 시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찬 공기는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겨울철 실내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이것을 이제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창문 아래에서 이제 발목이 시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은 창문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게 없거든요. 거실창 같은 경우에도 80cm 정도 이렇게 높여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차가운 공기 유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집짓기 경량철골 건축 일기를 하면서 대충 한 것 같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여름철 동절기 이런 뭐 태양이 유입되는 경사각, 이게 남중고도 이렇게까지도 다 얘기하고 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것, 그리고 집을 그동안 이 집 짓기 전에도 새 채를 지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농축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현대적이지 않고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편안한 집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무, 원목 중심으로 썼었죠. 가구도 제가 직접 다 만들었었고,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축약된 그런 형태의 집이었는데, 지금도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3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대로 실현되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의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비용의 또 부조화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능은 7분의 1, 단열 성능이 유벽보다 창문이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했죠. 6분의 1 내지는 7분의 1입니다. 근데 평당 가격은 10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비용 측면에서 봐도 창을 크게 만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단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도, 지난 온라인 직영건축 세미나 3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2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로곰팡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깥에 있는 냉기나 열기, 특히 이제 냉기 같은 것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곰팡이가 쓰는 거죠. 이런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밀시공, 이런 기밀시공의 중요성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베란다가 없습니다. 베란다가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최소한 이런 작은 베란다라도 있잖아요. 완충지대가 있는데,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지만 단독주택은 없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자, 베란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패딩 점퍼를 입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전원주택은 맨몸이라는 얘기예요. 베란다는 실내와 외부 사이의 완충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크게 만들어도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고 냉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찬 공기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강한 햇살을 한번 걸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또 포치의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뭐 베란다 확장형으로 중간 창이 없이 그냥 일부 창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통적인 아파트는 이제 베란다가 있죠. 그래서 전원주택은 창문 바로 밖에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 베란다라는 보호막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이제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란다 확장형으로 해가지고 중간 창 없이 아파트 창문을 만드는 것도 사실 아파트도 주택 관점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큰 통창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창문을 줄이는 것이 친환경이고 경제적이다. 친환경은 옛날부터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을 쓰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창문을 적게 하면 에너지 절약이 되고 친환경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은 운영비와 유지비 절감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도 시공할 때 집을 지을 때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왜? 창문이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햇빛 들어오면 따뜻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온라인 건축 세미나 1강에서도 제가 데이터로 난방비를 다 공개를 했잖아요. 요즘은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햇빛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자연광을 단열로 그래서 따뜻한 집을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단열재가 굉장히 성능도 좋고 설계 이상 또는 설계에 준해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집에서 그리고 냉방이 잘 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햇빛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겨울 햇빛의 따뜻함 이걸 한번 볼까요? 직사광선 효과가 있어 분명히 이제 따뜻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다음 실내 보온 효과도 있어요. 창문 종류에 따라서 뭐 이중창 같은 경우는 로이를 끼냐 안 끼냐 이런 거에 따라도 효과가 당연히 있고 해의 각도 이게 남중 고도죠. 지구는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과 하루에 자전을 하는데 공전으로 말씀드리면은 한여름에는 이게 좀 한낮 태양이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79도 정도 뭐 이렇게 떠 있고 겨울에는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공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울이든 여름이든 또 아침하고 한낮하고 해질물에 보고 태양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남중 고도로 생각했을 때는 빛이 들어오는 그 양이 그 면적이 적지만 해질 무렵 아침 해 뜰 때 이런 때는 또 경사각에 따라서 해의 경사각, 태양과의 경사각에 따라서 굉장히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 태양이 유익할까? 이걸 또 뭐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과학 그러는데 요즘 이거 온라인 직영건축 세미나 영상 하나 만들려면은 거의 뭐 리포트 하나 쓰는 수준,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또 했던 것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팩트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힘은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힘이 나죠. 댓글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고 계절별 태양의 각도를 보면 여름에는 76도, 겨울에는 29도 정도 돼요. 이것도 옛날에 제가 저희 집 지을 때 앞에 포치 만들 때 아주 자세하게 자막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놨었어요. 일단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태양은 움직여요. 여름철은 태양이 이제 거의 머리 위에 있죠. 머리 위에. 근데 겨울철은 수평이 가까워요. 쉽게 얘기해서 여름에는 이렇게 내려진다면 겨울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도 참고해가지고 창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에 재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재앙 수준이에요. 이게 되게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76도라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안으로 실내로 다 빛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유입이 되는 포치도 없잖아요. 포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생활에 불편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거실에 TV가 있다 그러면은 TV 화면이 안 보일 정도고요. 그리고 직사광선 이런 것이 내리쬐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질도 떨어져요. 흔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햇빛이 이렇게 직사광선에 내리쬐면 실내에 미세한 먼지들이 막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불쾌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창문도 이렇게 높이로 설치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건축주님들이 이제 수용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창 밑까지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래도 50cm는 좀 올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뭐 2번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컨설팅 가가지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정말 2번, 3번 얘기하는데, 이 취향 문제 얘기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안 되면은 굳이 2번, 3번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제 컨설팅은 그냥 컨설팅인 것일 뿐이지, 제 건축주의 취향이라든가 사전의 계획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도 이게 통창으로 살기도 하는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나 뭐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면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남양의 통창은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집을 방문했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마침 이제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초콜릿이 있는데 다 녹아 있어요. 냉방은 잘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틀는데도 체감 온도는 낮죠. 초콜릿이 녹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직장 공이 내렸으면 여기다 초콜릿을 놓는다고 해보세요. 여기다 초콜릿을 놓는다고 하면 녹아서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복사일 때문에 그래요. 높은 각도의 여름 태양 큰 창을 통해서 실내를 온실처럼 만드는 거예요. 쾌적함이 사라져요. 냉방비는 폭등해요. 이게 이제 오버히팅이라는 건데, 그야말로 과열이라는 것이죠.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흔히 유리창에 로이유리나 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이유리는 정말 미세한 보조적인 성격이지 이게 무슨 만능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뭐 로이유리 하나마나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치를 만드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겨울철도 마찬가지야. 득과실이 있어. 낮 시간, 아까 태양에 도움을 받는다면 낮 시간 4시간 정도, 이 정도는 이게 태양빛을 취득해서 온실 효과처럼, 역으로 이제 여름과는 다르게 그 따뜻한 보온 효과가 있겠죠. 실내 난방 효과가 있겠죠. 근데 밤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5시부터 오후 5시면 해지잖아요. 그러면 몇 시까지? 다음날 8시까지. 뭐 최대로 아침, 저녁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4시간도 사실 더 되죠.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 중에 4, 5시간에 불과한데, 자 29도라고 했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은, 근데 열이 빠져나가는 시간 14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큰 창은 겨울철 에너지 손실에도 굉장히 불리하다. 에너지 손실이 참 불리한 게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해가 갈수록 정말 느껴요. 올 겨울도 그렇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 뭐 봄, 가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기, 봄, 가을, 별도의 그 옷을 사서 입은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기는 사는데 지금 장롱 속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입을 일이 없어요. 뭐 여름은 좀 입다가 보면 금방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추워져 버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퇴직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있다 보면은 그런 걸 더 느끼게 돼요. 봄, 가을이 사라져버렸다. 봄, 가을이 사라져버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더워요. 어떤 때는 4월부터 덥습니다. 4월부터. 그래서 지금 보는 난방보다는 냉방을 걱정해야 할 시기다.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기 중부 일지역 같은 데는 물론 냉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다. 제가 지금 말을 했으면 난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냉방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난방도 중요하지만 냉방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근데 단열을 잘하면 냉방 효과, 난방 효과가 다 됩니다. 단열은 열을 끊는다고 했잖아요. 찬 공기에 유입을 막고, 콜드 브릿지, 따뜻한
공기에 빠져나가는 걸 막고 서멀 브릿지 그 얘기 지난 영상에 했으니까 길게는 안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교, 냉교와 열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열의 이동, 차가운 공기든 따뜻한 공기든 이게 벽보다는 창으로 이 흐르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큰 남양창은 과거의 기후에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기후 또 현재의 기후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또 날씨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이것을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거. 또 우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고 지난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지난해 가을 폭우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천장을 높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석고보드로 마감하지 말고 루마나 이런 원목 이런 것들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온습도 조절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집이라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또 취향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이 기능적인 면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막 루마는 식상에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루마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천장이라든가 벽면 같은 건 안 했지만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창 주변으로도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성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 집에는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두꺼운 이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도 4개나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세미 한옥식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후위기라는 거, 기후위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직사광선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제 눈부신 빛은 공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은은한 밝음이라는 겁니다. 직사광선은 눈을 굉장히 필요하게 해요. 눈이 필요하면 신체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채널에 제 열리라는 부모반장 TV의 채널의 구독자들이 대부분 한 70%가 40에서 60대 사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머지않아서 노후를 맞이하거나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 피로도는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구에 변색시키기도 하고 실내 온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반면에 산란광은 균일하고 부드럽고 그림자가 적고 눈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대충 생각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특성, 저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 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만든 게 저희 집이었다는 거. 이거 자랑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집을 어떻게 지냈는가 공법만 보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어떻게 기능적인 면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저는 그것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쪽 창을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하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컨설팅 나갔을 때 건축주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북쪽 창, 특별히 혐오스러운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경관이 아니라면 북쪽 창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브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북쪽 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여기는 좀 식탁인데, 뒤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나무가 이제 우거져 있고 그런 곳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북쪽에 뭘 내는 것을 꺼려했죠. 그런데 지금은 벽체 단열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창호도, 이 창문도 저는 적정 크기로 1800에 1500 정도로 아주 크지 않고 적정 크기로 했거든요. 뒤에 나무들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술관, 도서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낀 것 중 하나, 남쪽으로 큰 창이 이게 직사광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북현창을 씁니다. 은은하거든요. 은은해요. 하루 종일 변하지 않는 그런 일정한 조도를 제공을 해서 눈이 편안하고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북쪽 창은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없고 균일한 빛을 제공하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집중 작업을 하기 최적의 조명 환경이라는 얘기죠. 제가 또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를 썼어요. 90년대부터 풍수책을 그때 막 사가지고 있고, 지금도 간간히 보는데, 예전에 오프라인 건축쌤이 나오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전원주택의 풍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신건축 풍수라 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신건축 풍수는 뭐냐면은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이 했던 그런 풍수 개념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왜? 지형 조건도 많이 변했고, 또 건축물의 그 구조를 만드는 재료도 변했고, 또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건축 풍수, 그래서 핵심적인 요인을 제가 얘기할 때는 안전,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 정도를 꼽습니다. 풍수 관련 뭐 유튜브 보시면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디에 뭐 아들 방은 땅은 어디에, 딸 방은 어디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다거나 어떤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북쪽 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집중도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저희 집 아들방을, 저 뒤쪽에다 해놨던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쪽이 좀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 아들도 지금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막내, 아주 만족하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쪽 창, 굉장히 활력이 있는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동침앙화 사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지금도 한밤중인데,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오늘도. 이게 지금 영상 촬영을 하려면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막내도 있고. 이 조용한 시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밤에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2시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쪽에 저희 집이 창문으로 이제 해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간단하게 간식을 좀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주방과 식당은 동쪽이 정답이다. 그래서 저는 동북쪽에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는 동북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게 현장 컨설팅 가면 건축주님들 만날 때 동북쪽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동북쪽이 굉장히 편안하고 거실처럼 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풀 컨설팅이든 하프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이미 다 끝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계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설계 전에 오시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계 전에 오든 설계 후에 오든 컨설팅 비용은 똑같다. 기왕이면 설계하기 전에 오시라. 계획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집약해서 축적해서 좋은 집을 짓도록 도와드리려면은 설계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좀 그래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현장을 제가 컨설팅을 했잖아요. 7, 8군데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데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보람도 느끼고 참 좀 그렇거든요. 뿌듯하고. 그런데 건축주의 나름의 생각이 묻어나 있는 것들이 이제 설계로 구조화되면 이게 좀 바꾸기가 힘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몇십만 원 내지는 뭐 돈 100만 원씩 설계비로도 더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해 진짓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걸 좀 사전에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정말 행복을 느끼게 해줘요. 행복감을 느끼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딱 이렇게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상당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침을 먹고 아내하고 도랑거리면서 아침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여유, 이게 이제 진짜 전원주택에 사는 묘미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동쪽 창의 아침 햇살은 여름에도 굉장히 좋아요.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일찍 뜨잖아요. 5시, 6시 이 사이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9시만 돼도 이미 동쪽으로 떴던 창은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습니다. 동쪽 햇살은 부드럽고 상쾌합니다. 자연스러운 기상을 돕는 생체 리듬에도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안방도 그래도 동쪽에 있고 위에 작은 창을 하나 냈는데 이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이나 안방 이런 데에도 창을 낼 때는 적정 규모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쪽 창, 이건 제가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 상식이기도 하고, 이 오후 4시 살인적이라는 표현가 있었는데 정말 살인적입니다. 이 직사광선, 그래서 AI라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서쪽 창은 꼭 필요한 것은 환기창, 욕실 같은 거, 여기 뭐 한 800이나 한 600 이 정도 사이즈의 환기창, 이중창을 할 경우에 시스템 뭐 틸트창으로 할 때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죠. 이것은 거의 살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강한 햇빛, 실내가 과열되고, 일단 삶의 질이 남쪽에서 내려쬐는 이런 햇빛도 스트레스인데 서쪽 창으로 내려비는 것은 정말 최악이죠. 만약에 서양집으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포치를 좀 길게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차양 효과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서쪽 창은 취소하고 반드시 차양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남향에 올인하지 말고 동서남북 빛을 골고루 쓰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네. 전원주택은 큐브식 구조라고 했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나 쓸 수 있어요. 아파트는 단면이고, 앞만 바라보는 단면이고, 균형 잡힌 채광, 남향만 고집하지 마시라. 방향별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대개는 남향집들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볼 때 남향집이든 동향집이든 서향집이든 남향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남향 차양 필수, 차양은 필수. 그다음 동향, 여기는 이제 주방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안방, 이런 것들 만들기를 추천하고, 서양에는 작은 욕실 창, 이 정도만 하고 다른 건 만들지 마라. 북향은 좀 크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좀 아주 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집중력이 좋으니까 아이들 공부방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향창의 재정은 오타가 아니라 정의, 다시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남향창 크기가 아니라 조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남향창 크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사량을 조절해야 한다. 겨울철, 여름철, 태양의 각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제가 정말 누차 강조하는데 포치가 으뜸이라는 겁니다. 포치는 이 태양 빛 위에도 여름에 장마,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굉장히 삶의 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 빙판이 되는 바닥,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포치는 반드시 만드시라. 제가 짓는 집들은 전부 다 포치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 포치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귀여운 사람 중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작년에는 익산에 지었던 집에 그 포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계도에도 없었는데, 처마를 1m까지 빼는 것은 합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주님한테 말씀드려서 포치를
만들어 드린 일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포치는 작게라도 있어야 좋다. 차양 효과도 있지만은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러었을 때 현관문을 여닫을 때 또 드나들 때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창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침 햇살 굉장히 좋다. 과일이 없다. 침실에 추적하다. 북향창.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공부방, 서재 이런 데로 추적이다. 작은 창 여러 개가 좋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큰 창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단열 성능, 가구 배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방바닥이면 여기다 이제 창을 이렇게 대면은 바닥까지 되면 여기다 뭐 아무것도 못 놔요.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다 이제 화분 같은 것도 놓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프라이버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길가에 있는 집 같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가에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버리면 아파트와는 달리 바닥까지 내려버리면 밤에 불을 켰을 때 여기 안에 다 보이잖아요. 아까 그래. 요 정도, 허리선 정도까지 하면은 그냥 속된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욕실을 드나들 때 팬티만 입고 드나들어도 된다. 육안의 균형,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 크기는 이제 이런 것들, 기능과 조건에 따라서 거실, 침실, 서재, 방향별, 남향, 북향, 동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 제 뒤쪽으로 있는 것은 나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 프라이버시를 이제 요구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재작년에 집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포치를 만들어 드렸었어요. 차양인데 창을 크게 만들었다면 차양은 정말 필수인데 사실 포치라는 것은요, 창이 크든 작든 무조건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그러니까 차양은 여름철 과열을 막고 겨울철 난방을 돕는 핵심 장치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집을 육안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향반력과 차양기의 환기동선, 프라이버시 유지관리. 자, 큰 창을 유지관리하는 게 좀 편하겠어요? 아니면 작은 창 여러 개를 하는 게 편하겠어요? 큰 창은 유리창 닦는 것도 힘듭니다. 저 이사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닦았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게을러서 그러죠.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개방감. 유일한 거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별로 안 봐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것만 보고 싶잖아요, 요것만. 근데 주택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주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큐레이션 효과가 있다. 편집, 선택, 집중과 몰입, 그림 같은 풍경, 아늑함과 안정감. 벽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늑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 아래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 뭘 놔도 되고. 주택은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보는 철학적 방식,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깊은 건축적 의미를 한눈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이 창문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디자인해요. 여러분의 집 20평에서 60평 정도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사님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깥을 바라볼 것인가를 물어본 일이 있거나 건축주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거나 오늘 현장에 와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미 이제 짓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없어요. 왜? 이런 관점에서 건물을 보는 것은 정말 대형 건물, 프로젝트형 건물,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서 이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 중에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창문이라는 프레임으로 풍경 크리에이션 하는데 이건 건축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철학 정도는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창호 설계에 철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경이 아닌 편집을 하라.
전체 아무거나 들여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라 얘기예요. 편집을 하는 얘기입니다. 개방이 아닌 집중. 전면 유리창은 처음에 시원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불안과 권태를 가져옵니다. 풍경을 액자에 담는 그런 구조로 만드시라. 그리고 비움이 아닌 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파 놓을 곳도 TV일 것도 그림 볼 것도 없어요. 창이 크면, 통창이면 집에 아늑함을 완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이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이런 창이 있고 이렇게 작은 창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시야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시야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보이냐? 안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게 시야각이 접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니?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는 작은 밀폐된 공간처럼 내가 저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지를 거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거의 다 요즘 마이크 하시더라 운전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근데 내가 그 차를 보는 때에는 그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던 뭐 작은 창문으로 되어 있던지 간에 작은 물체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차 안에 탄 사람은 작은 창 여러 개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 작은 창으로도 전체적인 거리라든가 주변 건물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멀리서 큰 창을 봤을 때 별로 그런 경관의 폭이 넓어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관에도 한계가 있다. 차라리 작은 창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원주택의 품격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백. 저는 진짜 여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말을 좋아하는 게 사실 여백을 좋아합니다. 삶에 있어서도 여백이 있어야 되고요. 공간에 있어서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없고 꽉꽉 채우면 답답해요. 그리고 세련된 느낌도 안 나고.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은 큰 벽면에 딸랑 그림 한두 점 있잖아요. 그 여백이 미거든요. 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통창을 다 뚫어버리면 이건 그냥 밖이에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건축주인들이 이미 설계를 다 끝내버렸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창의 크기 또 개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은 뭐 설계 변경 요건이 아니거든요.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 설계가 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기 싫은 전봇대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벽으로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액자 같은 창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벌써 한 2년 됐네요. 기억하신 분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땅을 사면은요 제가 당장에 집을 짓지 말고 최소한 1년 있다 집을 지으라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도 가보고 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뭐 5월 이후 여름 녹음이 우거질 때 가서 본 땅은 거의가 다 예쁩니다. 또 반대로 뭐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런 데에는 막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아침에도 가보고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가보고 맑은 날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될 것인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땅 사고 바로 집 짓는 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음성에 짓고 있는 집도 땅을 사시고 1년 후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서양주택의 이 나름대로 이제 현대건축에서는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창은 왜 자꾸 많을까? 작년이 재작년인데 제가 2024년 12월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맨 이런 것만 보고 다녔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보고 다녔어요. 건물만 보고 다녔는데
배울 점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도시로서 집적화된 도시로서는 장점도 많은데 사람이 살면 주거기능으로서는 굉장히 단점도 많은 게 유럽식 구조더라고요. 주택이더라고요. 그때 며칠 갔다 왔냐, 한 열흘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보고 느끼고 했었는데, 이게 수백 년의 경험이 만든 지혜예요. 단열이라든가 프라이빗 구조적 안정, 미학적 균형, 이 구조적 안정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십 개, 어떻게 보면 수백 개의 설계 도면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경량철골 이렇게 벽면을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창을 댄다고 해요. 창을 댄다고 하면, 이쪽, 여기 이제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붕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 이 트러스 공간 말고 이쪽 벽면에서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 공간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는 설계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문에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각관으로 프레임을 짜고 문틀에도 짜고 그런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벌써 6년 전인데 이걸 뭐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경량철구 같은 건 여기다가 그냥 판넬에 구멍 하나 뚱 뚫어가지고 창문을 끼는 거예요. 그것도 큰 창문을. 그러면 이게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창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요. 나중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각관으로 프레임도 없었지. 근데 각관으로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트러스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설계에 없어요. 이것이 설계에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이 컨설팅 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건축주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창문도 안 쳐지고 그래요. 지금 창문이 또 크잖아요. 보통 3m. 보통 3m예요. 보통. 뭐 4m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철콘 같으면 괜찮은데 경량철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큰 창을 만드는 게. 물론 제가 이제 컨설팅 다니는 현장은 이걸 다 보완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업체한테 도급으로 맡겼을 때 설계 없는 이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확률이 높죠. 왜 그러니? 해준다 그러더라도 여기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고려해가지고 건축주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풍경, 큐레이션, 통창은 지루하지만 액자는 새롭다는 거. 자, 통창을 앞선 보면 질리는데 사실 질릴 때까지 바라보지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안정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거기 많이 앉아서 CTV 시청도 못해요, 낮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풍경을 드려라. 봄, 새싹, 여름, 짙은 누움, 가을, 단풍, 겨울, 설경. 저는 정말 이걸 다 담았거든요. 남쪽 창은 적당한 크기로. 동쪽 창, 북쪽 창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을 하는 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네이버 카페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가릴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선택, 배제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아파트식 창은, 통창은 뷔페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 갔을 때 뷔페 가면 뭐 이것저것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어. 선택과 집중이 안 돼요. 저는 뷔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오마카세를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오늘의 특선 요리, 오늘의 신선 요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주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 일식집 가가지고 뭐 참치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가지 넣고 조금씩 넣고 소주든 아니면 청주든 이런 걸 먹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데 간지가 오래됐네요. 바빠가지고. 어쨌든 통창 뷔페예요. 이것저것만 필요 없는 데까지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반해서 이제 오마카세식의 이런 큐레이션은 오마카세라는 거죠. 왜냐면 주방장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고서나 몇 가지만 내주는 취사 선택된 그런 음식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아무것이나 다 들여놓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창을 뚫어놓으면 이런 그림의 풍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변 관찰, 액자처럼 당신만의 작품, 사계절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어디다 낼 것인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풍경이 좋은 그런 곳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짓게 되는 집 중에서 영월하고 이제 포천 두 군데 풀 컨설팅으로 경량철거를 짓게 되는데 그 두 군데가 전부 다 풍경이 다 좋아요. 그런 데는 뭐 조각조각 안 나눠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나누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둘러봐도 풍경이 좋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구조적 안정성을 생각하면 좀 나누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는 건축주님들 취향에 정말 큰 차이 났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벽은 이런 식으로 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일 수 있는 거, 창과 창 사이에 벽은 가구가 놓이고 그림이 걸리고 그리 안정성이 있습니다.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 그림을 켜는 벽이 필요해요. 삶의 캠퍼스를 만드시라. 우리 조상들은 그 바깥에 있는 풍경을 이렇게 빌려왔죠. 차경, 경치를 빌려보다 경치를 다 들여놓지 않았어요. 취사 선택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뭐 단일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또 한정된 자원 가지고 집을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혜롭기는 했어요. 이 경관을 이만큼만 들였잖아요.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뷰가 좋은 카페라면 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큰 통창이 있는 그런 뷰를 볼 때가 있고요. 또 조각조각에 여러 개로 나누어진 창을 통해서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주 그 전망이 좋은 카페 이런 데를 자주 즐겨 찾는 편이거든요. 거의 뭐 어디 타지에 가면 검색해가지고 그런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검색해서 일부러 가고 그래요. 특히 베이커리 카페 같은 데는 거의 들립니다. 제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풍경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액자점 잘라서 온다.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상당히 긴 얘기를 나눴는데 벌써 1시간이 됐네요.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창문은 아파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내용,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과학은 거짓말을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성으로 현실은 에너지 구멍이다. 이게 에너지가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에 냉방비 포탄의 주범이라는 거. 4시간의 햇빛보다 햇빛 때 14시간의 열 손실.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해요. 보여주기 위한 삶,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지 마라. 살기 위한 집을 져라. 저는 정말 이 관점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런 벽면을 만들어줘야 뭘 놓을 수가 있어요. 집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여기다 뭐 아무것도 못 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집을 설계 단계부터 할 때 이 공간을 700 이상을 두라고 그래요. 700 이상을. 남용 신화를 버리고 빛을 디자인해라. 줄이고 나누고 분산시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창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제 포치가 있는 집을 추천합니다. 제게 이제 올해 짓게 되는 컨설팅하는 집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15평, 20평 뭐 이런 작은 것들이 몇 채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서민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저보다도 다 부자인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작은 집 15평, 20평은 무조건 이제 철콘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게 훨씬 경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좋고 공정도 단순하고 단열이라는 구조를 만드는데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거 확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카페에다 올린다 했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약간 AI로 만든 구조인데
실제로 이런 집들이 올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집들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포치는 베란다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한 줄 결론. 창은 벽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열과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특히 경량철골 같은 경우에. 창문은 넓게 하고, 위에 상부에 있는 그 임방이죠. 목조주택도 제가 30평을 직접 접었다고 했잖아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창문이라든가 문 위에 헤더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2x10 정도, 최소한 2x8 정도 되는 헤더를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게, 지붕의 벽체 위에 있는 지붕의 무게로 이렇게 창문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헤더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량철골도 하면서 프레임 구조로 생각했던 것이 제가 이제 창틀에 전부 다 아연 각관 프레임을 대잖아요. 받침대도 되고 문틀도 되고. 일단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경량철골의 단점이 울림 같은 게 있어요. 울림 같은 거, 공진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요인, 제거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레임 설치를 하잖아요. 이것을 고민했던 것이 이제 제가 목조주택을 공부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헤더, 목조주택의 헤더 만드는 거기에서 그냥 따온 거죠. 목조주택에서는 또 스터드를 세우잖아요. 창문 가장자리 할 때도 문틀 가장자리는 보통 38cm 간격으로 이렇게 스터드를 세우거든요. 벽면을 만들 때. 근데 창틀 옆에는 그 스터드를 뭐 2x6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2x4를 쓰기도 하지만 그 나무를 2개, 3개를 이렇게 막 겹쳐서나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는 38mm거든요. 그래서 그 목조주택 헤더나 창틀 프레임처럼 경량철골도 구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전원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공식을 가져오면 후회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에 맞는 창을 설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집을 이게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건데 굉장히 아침에 예쁩니다. 이게 처음 집을 지었을 때 구성인데 지금도 이 상태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 창이 이렇게 작잖아요. 이 거실창이에요. 이게 거실창입니다. 이 거실창. 이쪽에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여유 공간이. 이게 이렇게 작아 보여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4.5m 정도 될 거예요. 뒤쪽에 있는 게 1800에 1500짜리 창문인데 여기가 지금 식탁, 이 식탁이 놓여있는 자리고 제가 지금 방송을 앉아서 하는 자리가 여기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 엊그제 눈이 내렸잖아요. 이런 풍경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아침에 뜨는 햇살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주방에서 봤을 때 창이 3개가 있어요. 굉장히 그 개방감이 좋아요. 여기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여기 식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창이 요거라 했잖아요. 요것이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창이 이게 동쪽, 이제 북쪽. 이게 동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북이고, 북쪽이고.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주로 여기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 시선 안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창들이 다 보여요. 이 창문들이. 이렇게 설계됐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저희 집 거실인데,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보셨던 영상이 여기 앉아서 찍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커요. 24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700 정도 뛰어났었고, 지금 살고 있는 데인데, 지금 게을러가지고 꾸미지를 못했는데, 오늘 방송 시점은 이제 내일이 됐겠지만, 어쨌든 2026년 2월 4시에 저희 집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채광 보면은 4시에 여기까지 지금 빛이 이렇게 두잖아요. 겨울인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추 한 3m 될 겁니다. 책장 보면 그 정도 되겠죠? 오후 4시에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여기서 앉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겨울에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치가 여기에 3m 정도 지붕이 있거든요. 바닥 면적이요. 포치가 바깥에, 포치 옛날에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포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m의 포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꾸밀 계획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서 AI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가 다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육식물을 이렇게 놓고, 프로방스한 이런 의자를 놓고, 이렇게 꾸밀 생각인데,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데, 그 게으름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이들 때문에, 이런 데 카펫도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풍경도 보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제 눈이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앞에 창문에 다가가서 이렇게 보면 아침에 해 뜨는 광경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전경이 전부 다. 주방 쪽에서 보면은 이건 어차피 안 봐요. 창가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창이 크든 작든 이런 풍경은 내 안에 들여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창문 어떻게 설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식 큰 창을 하실 것인지, 전원주택식으로 이렇게 쪼각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포치가 있는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집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짓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어야 한다면 철코너로 지으시라. 이건 경량철골 또는 H빔으로 지으시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량철골로는 1층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1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창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넘게, 시청자들께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시청하는 것도 상당히 그 체력과 피로도가 있겠지만, 저도 이 영상 준비하고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다는 점 알아주시고,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변형을 해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큰 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포치를 만드는 겁니다. 포치를 만드는데 2m 이상으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증축 신고를 해가지고 길게 이제 포치를 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식의 집은 아니다. 이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할 계획이냐면은, 그러면 창문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야 되고, 시스템 창으로 해야 하냐, 이중창으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현장 방문 또는 컨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